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그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들을 정리하고 우리 한민족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통일 미래를 위한 그 국제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9월 3일 북한이 육착 실험을 감행했고 그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례에 따르면 그 핵의 기술적 수준을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기술적 수준을 완성함에 따라서 한반도 주변 국가들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북아 정세에서 상당히 그 무력적인 충돌적인 어떤 위험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살펴볼 주제는 그 한반도 주변 정세를 하나의 역사 속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마 그 미국의 움직임과 일본의 움직임,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들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이 큰 그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떤 사건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사건들이 위치한 그 위치들을 식별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이제 사드 체계 배치 문제도 사실 큰 그림 속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해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왜 사드 배치 문제를 제기하는가도 다른 문제에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세기 역사 전쟁이라는 틀 속에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들은 상당히 또 크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는 문제를 제기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2017년 올해 가장 그 유행하는 말이자 그 다음에 국제정세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초불확실성입니다. 초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누구도 감히 이 세계를 예측하거나 그 다음에 예언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을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제 하이퍼 내셔널리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초민족주의적인 현상이죠. 우리가 20세기에는 많은 국가들, 많은 대륙에서 민주주의, 인권, 보편적 복지체제가 전 지구상에서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도 그러한 경향들이 더 강화될 거라고 믿었지만은 많은 대륙에서 오히려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권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정치체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외부에서 아우터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포퓰리즘의 등장에 기반해서 민족주의를 고양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협력이라든지 공조체제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21세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EU의 공동의 열망을 벗어나서 브렉시트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가 이익과 그 다음에 EU 공동체의 운명이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봉합되기보다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는 민족주의 경향이 오히려 더 나타나는 그 경향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그 미국은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별명이 이제 미스터 언서턴티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불확실성을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 그리고 향후 100년 동안 지구상의 헤게모니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불확실성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이제 낳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과 유라시아, 그다음에 그 동북아시아,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불확실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들만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중국 자체는 다음 달 19자 당대를 앞두고 있고 시진핑 파벌과 반싱 파벌, 그다음에 2023년까지 시진핑의 임기 동안 그 중국이 안정적으로 중국몽을 건사할 수 있을지 실현할 수 있지를 놓고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좀 더 권력을 안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시진핑 사상, 핵심, 모택동 권력에 비견될 만한 어떤 권력을 안정적으로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사실은 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한미 간의 문제와 한중 간의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사실 한중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좀 섣부르게 판단하는지 몰라도 이 중국 내부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과 그 장점인 파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착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커플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국내 문제와 외교적 문제, 국제 문제가 하나의 융합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국내적 문제로 이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음 달에 벌어지는 19차 당대 이유는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국제 문제 따로 국내 문제 따로 가게 되는데 이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한국은 대단히 골치 아픈 국면에 처하게 될 겁니다. 북한은 이 국면을 상당히 잘 이용하게 될 것이고요. 중국은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중국의 불확실성은 중국 내부의 문제와 국제 문제가 착종이 돼서 나타나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이고 그 다음에 한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그 해외에 체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아마 21세기의 한국 위상에 대해서 그 객관적으로 더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많겠지만은 사실 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강대국적 범죄에 들어간다고 보는 편입니다. 한국은 작년에 국방비를 34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세계 7위에서 10위권의 군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군과 공군 능력은 세계 5위권에 들어갑니다. 이 나라는 세계적 수준에서 군사 강국이죠. 경제 능력은 세계 11위, GDP 총량 11위 국가입니다. 예, 정치 체계 능력은 프랑스 혁명에서 아마 배웠듯이 프랑스와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 한국처럼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를 가져온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르면 바꿔칠 수 있는 국민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체계이죠. 그래서 한국은 대단히 역동적이고 그 다음에 정치체계의 능력, 경제체계의 능력, 그 다음에 국방 안보 능력이 대단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스스로 운명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한국을 너무 스스로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을 저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를 낮추어 보게 되면은 우리는 수많은 그 국면 속에서 강대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국 자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은 한국은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서 스스로 기획을 하고 갈 길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이 강대국들은 그들만의 확실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이 예측 가능한 어떤 이 글로벌 정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강대국 정치입니다. 이 강대국 정치는 강대국끼리 합의하는 정치이고, 그 다음에 약소국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 취약한 국가들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않는 정치 현상을 강대국 정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치학에서 한 20세기 초반에 이제 등장했던 개념이기는 한데요. 1945년에 아마 쉽게 설명은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독립을 했을 때 우리가 분단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단의 결정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이 결정했죠. 그것이 강대국 정치입니다.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카이로 회담, 모스크바 회담에서 강대국들이 우리 운명의 결정을 했죠. 그것을 강대국 정치라고 합니다. 지금 2017년 현재 강대국 정치가 한반도에 행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강대국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4월 6일과 7일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들 두 국가 사이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를 폭격했고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했고 4월 15일 북한을 폭격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4월 전쟁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 정치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당사국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 국면을 이해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기보다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할 힘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바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면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몰래 합의해가지고 그 군사적 옵션을 사용한다. 김정은 참수작전이라든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감행한다면은 북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곧바로 서울을 공격하겠죠. 지금 그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가 휴전선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 청기가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청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걸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를 100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은 그 발사대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이
감행이 된다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100기가 어디서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발사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군사적 옵션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전쟁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이 죽을 수도 있는 그 비극을 겪어서는 안 되는 그 문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 정치는 상당히 위험한 결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정치와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질서 형성 과정은 강대국들이 주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말하면은 새로운 질서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있고, 그죠? 새로운 질서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겠죠. 강대국들은 질서를 만드는 생산자이고 약소국가들은 소비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강대국들이 그들이 가장 위대했다고 생각하는 역사를 끄집어들고 오는 그 과정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가장 강대할 때는 19세기입니다. 멕시코와의 전쟁을 치르고 서부 시대에 종결시키고 난 뒤에 연방국가 미합중국을 만들고 난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은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국가를 태동시켰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역사를 미국은 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 역사를 가장 위대하게 보겠습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 티베트, 캄차카 반도, 한반도, 필리핀, 일본 열도, 그렇게 해서 그걸 완전히 통제했던 명나라를 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이 역사 전쟁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장 위대했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현재와 미래에 투사해서 이 질서를 자기 주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쟁이고 굉장히 무자비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영토 분쟁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 이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지는 국가는 100년 동안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치르고 국민들이 많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강박관념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 새로운 질서 형성은 역사 전쟁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5월 10일 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 전까지 상황은 뭐냐면 한국 때리기 현상, 주변 국가들이 한국을 때리고 있는 배싱 현상과 그다음에 한국을 한반도 현안 문제에서 빼버리는 패싱 현상을 이제 우리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이제 한국이 운전대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부분으로 힘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올해 2017년을 핵 보유국가의 기술적 수준을 완성하고 핵 보유국임을 주변 국가들로부터 인정받는 인정투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북한은 많은 고통스러운 압박, 제재를 받더라도 올해 한 해 모든 해치울 작정입니다. 핵탄두 능력과 핵폭발 능력 이것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어서 ICBM까지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글로벌 지구상 모든 것에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갖추는 게 올해입니다. 주변 국가는 북한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북한을 정말 지독하게 괴롭힐 건데요. 북한은 살아남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를 북한은 핵 보유국의 비전을 추진하는 한 해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고 위험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일단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국의 실질적인 인정을 받게 되면 일단 일본이 핵을 무장할 겁니다. 일본의 핵 무장은 일주일에서 한 달밖에 안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 달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핵 기술이라는 것은 그 고급 기술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뒤지면 핵 기술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NPT 체제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핵 기술은 고급 기술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핵을 보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인접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일본, 한국은 지금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압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을 실제로 인정해 버리면은 한국의 그 여당 야당에서는 아마 전술핵을 보유하자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만이 핵 보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다 핵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나라에게는 비극이고 어떤 나라에게는 기회가 되겠죠. 미국과 중국에게는 현상 유지를 넘어서는 악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북한의 핵 보유가 주변 국가의 핵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면은 미국과 중국은 그들 몰래 만나가지고 북한의 핵을 없애버리는 모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북한의 지도부는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그들이 정체성, 아이덴티티이자 국가의 미래 비전을 삼고 있기 때문에 핵을 포기 안 할 겁니다.
예, 지금 핵을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완성해서 핵을 포기한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아파르테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을 폐기하고 민주화가 되자마자 더 이상 핵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핵을 놨지, 인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핵을 무장하고 지금 넣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외과수술을 단행하는 거죠. 김정은 참수나 그 정밀 타격을 하겠다는 의견이 그 설득력을 얻게 되고, 중국이 거기에 가담해서 미국이 그러면은 중국도 가만히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들만의 이제 강대국 정치가 벌어지고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올해를 그 핵 보유국을 인정받는 그런 한 해로 그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것을 감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체제 유지 안정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조선의 대답이 뭐냐면은 그저께 새벽에 리용호 북한 외교부 외교상이 미국이 폭격기가 비완비 폭격기가 북한 영공으로 들어오지 않았죠. 들어오지 않았지만 북한 1977년에 그 영공 개념을 확대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경계구역으로 들어오면 폭격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폭격기가 북한 영공을 들어오지 않더라도 폭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그대로 또 폭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저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밤에 군사적 옵션이 준비가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1차가 아니라 세컨더리라고 이야기를 했긴 하지만은 지금 전쟁의 위기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9월 전쟁설입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9월 전쟁설이지만은 그 선생님들께서 한국에 이제 오래 계시다 보면, 저는 뭐 오래 한국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북한의 말폭탄, 말전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당장 내일처럼 폭격할 거라는 말을 듣고도 출근을 하고요.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갑니다. 외국에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 말전쟁은 그 냉전시대부터 지금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말이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치학적으로 그걸 보면은 말전쟁이 아주 극에 달하죠. 극에 달하면 쌍방이 이제 죽고 죽는 게임으로 착각을 하고 이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요때가 국제정치에서 가장 타협이 가능한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의 말장난, 말폭탄은 타협의 전초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닥을 전쟁으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위협적으로 그 미래를 예상하거나 이럴 극단적인 상황은 그 너무 그렇게 예상하고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이 이제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온다는 증거라고, 밝아올 증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대안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대안은 언제가 미국과 북한이 타협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 좀 미국의 그 어떤 학자로부터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미국에는 벌써 그 타협의 분위기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과 북한이 이 엄청난 말폭탄을 던지는 이유는 테이블에서 유리한 협상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다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을 겁니다. 예. 북한은 가장 전쟁을 싫어합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북한은 전쟁하면은 끝납니다.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 아시죠? 그 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비를 20년 동안 340억 달러, 세계 10위권 안으로 계속 20년 동안 투자를 했습니다. 북한의 군사 능력은 지금 과장돼 있거나 아니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허당일 텐데요. 그 북한 그러니까 340억 달러가 우리가 GDP 2%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근데 북한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시려면은 북한이 2016년 작년 국가 총 예산이 달러로 한다면 71억 달러입니다. 우리 GDP 2% 그 340억 달러 지출하는 거 보면은 그 군사 능력이 남한하고 북한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대칭 능력, 그 핵과 미사일을 갖추려고 북한이 노력하는 이유가 그건데, 사실 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뒤에 인류 사회는 더 이상 핵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핵은 인도 파키스탄의 핵 경쟁 모델을 보듯이 핵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미친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핵을 사용하지 않을 건데, 인도 파키스탄이 왜 문제였느냐면은 핵을 두 나라가 보유하고 나니까 재래식 무기 경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과도하게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말전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타협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한편은 전쟁의 위협이 가동되지만 한편으로는 대화의 그 가능성이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괜찮으신가요? 제가 좀 말을 좀 어렵게 하나요? 예. 좋아요. 예. 그다음에 새로운 질서 형성에 중국이 어떻게 참가하고 있느냐 하면 중국은 중국의 꿈, 중국몽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꿈이 있습니다. 바로 중화 제국의 부활인데 그 중화 제국 그러니까 양쯔강과 황하강 사이를 중원이라고 했고 이 중원을 중심으로 맹렬했던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국가 체제를 제한다면은 이 제국적 형태를 취한 게 이제 그 요나라 있죠. 그란족의 요나라, 그다음에 여진 쪽의 금나라, 그다음에 몽고의 원나라, 그다음 원나라를 깬 게 그 명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명나라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중국은 56개 소수민족이 있고 만약 인구가 막 뒤섞이긴 했지만은 한족적 기원을 가진 즉 한족이 인구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중화 제국을 재건하겠다, 부활하겠다는 이 시진핑 정부의 입장은 그 그란족, 여진족, 몽고족이 아니라 명나라, 즉 한족의 역사를 재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한족 중에서 가장 지금 한족이면서 그 49년 모택동이 51년에 그 49년 공산혁명을 성공하는 뒤에 51년에 모택동이 했던 말이 고토회복이거든요. 고토회복. 중국의 오래된 땅을 회복한다라는 거죠. 고토회복에 뭐가 들어가냐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조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 고토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이 명나라 때부터 기원합니다. 명나라 때는 지금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 구의 티벳 있죠. 그다음 직동에서 캄차카, 한반도, 센카쿠 열도 있죠. 오키나와 루쿠 공정이나 오키나와, 예, 그다음 필리핀군도 대만 해협 이게 다 이제 명나라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족이 위대했던 역사를 만들었던 그 명나라를 재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시간표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중국몽입니다. 중국몽은 두 개의 100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양계 100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2021년, 하나는 또 2049년입니다. 2021년은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창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100년 기념하는 해를 전면적 샤오캉사회라고 합니다. 이 샤오캉이라는 말은 중국 고전 중에 하나 예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예기에 나오는 이 소강, 즉 샤오캉이라는 말은 그 웰페어 스테이트라는 말입니다. 그 복지국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배를 두드리면서 잘 사는 사회, 이거는 소강사회라고 하죠. 중국의 전통적인 그 패러다임이 뭐냐면은 난세에서 어지러운 세계를 평정해서 소강으로 만들고 소강을 대동사회로 만든다는 거 하는 거죠. 난세, 소강, 대동, 이걸 중국몽으로 쫙 해석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2049년은 1949년 중국 공산혁명이 성공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신중국이라고 하는데 신중국이 건설된 지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를 204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전면적인 대동사회. 이 대동사회는 상당히 유교적인 용어입니다. 이 사회의 질서가 완전히 바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모순이 없는 사회죠. 예, 그런 사회를 2049년에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달성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시진핑 주석이 2013년 3월에 주석직에 취임을 합니다. 그때 24분 동안 연설을 하는데 이걸 9번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의 꿈, 이걸 중국몽은 아주 강력하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예고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2021년, 2049년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은 전략적 기회시기라고 시진핑 참모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중국이 완전히 중화민족 위대한 중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2021년까지 다 갖추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영토적인 해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인적 구성, 많은 부분에서 그 세계를 제패하는 완전한 국가가 될 때까지의 인프라를 2021년까지 다 완비하겠다. 지금 3, 4년밖에 안 남았죠. 3,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3, 4년밖에 안 남은 이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해, 이어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 명나라 때 영토를 회복한다고 하면 이어도 서해가 있죠. 그리고 일본으로서는 센카쿠와 오키나와가 있습니다. 예, 대만은 대만 문제가 있고 필리핀도 베트남은 찌엄사군도라고 난사군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걸 다 다스릴 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주변 국가들의 갈등은 더 복잡해지고 더 강화되고 더 날카로워질 겁니다. 그만큼 위험해진다는 거죠. 한판 전쟁도 지금 베트남은 지금 중국과 전쟁을 벼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올해 미군 기지 3개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필리핀에 5개 들어갑니다. 세계가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기회 시기가 다가올수록 중국은 좀 더
날카롭게 그들의 핵심 이익을 영토 문제에다 투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운명을 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을 핵심 이익이라고 분류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중국이 왜 저렇게 움직일까를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는 사회주의 제도, 두 번째 영토, 세 번째는 평화 번영 발전입니다. 세 가지. 이것은 건들면 중국은 전쟁을 불사합니다. 지금 난사운도 문제라든지 이 문제는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올해 핵심 이익이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에 어떤 국가들도 가면은 중국은 전쟁을 치를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중국은 시진핑 난사군도에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핵심 이익에 지키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지지난달에 그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시진핑 주석이 예의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예의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을 두둔하면서 우리 대통령을 굉장히 결례를 한 거죠. 예, 북한이 한때 자기들의 혈맹 관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북한하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만은 지금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대치 상대방, 소위 주적 개념이 작동하고 있고 또 하나는 통일을 위해서 가야 되는 동반자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그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북한이 자기 혈맹 관계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이 난사군도가 중국의 핵심 이익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이죠. 예. 세계 재패를 하는 시기를 204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그들이 가장 위대했던 역사를 지금 끄집어냈고 이것을 지금 현재 쫙 펼치는 겁니다. 여기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있습니다. 지구 모든 것에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그림은 대단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이게 1840년대 이제 멕시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고 2012년경에 이제 그 미 의회에서 오바마 행정부에게 권고했던 사항이 등장하면서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매니페스토 데스티니라는 명백한 운명이라는 그림입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대서양에서 와서 이 태평양으로 가는 미스 콜롬비아, 미국을 사람에 비하면 미스 콜롬비아라는 여성이 됩니다. 이 콜롬비아가 동부 13개주에서 유럽에서 이주해 와서 영국을 물리치고 독립을 하고 난 뒤에 연합국가 체제에서 연방국가로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의 USA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디언들을 서쪽으로 몰아넣은 서부 시대와 멕시코를 몰아내는 멕시코 전쟁을 수행하고 현대의 아메리카 미합중국의 원형을 만드는 영토적 개념 원형을 만들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는 찰나에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는 하와이를 가져가고 알래스카, 괌, 필리핀에 도달하고 이 명백한 운명을 끝내게 됩니다. 근데 2012년에 이 그림이 다시 나타났을 때 또 한 번 이 오바마 행정부로 하여금 태평양을 건너라는 권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번에 태평양을 건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중국을 완전히 밟아놓으러 가는 겁니다. 그럼 왜 중국을 밟아놔야 되는지, 왜 중국을 왜 그랬는지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현재 아까 말했던 시진핑과 모택동의 사진이 있었죠. 그 사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 미국으로 하여금 다가오게 만들었던 말실수가 있습니다. 2012년에 중국이 사태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그게 중국 내부의 권력투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택의 죽음과 김정남의 죽음과 다 그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굴곡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건들을 만들어낸 궁극적인 욕망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었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죠. 이 PPT는 서론일 뿐입니다. 본론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2012년 이후에 오늘까지 이 미스 콜롬비아는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을 완전히 이제 제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신농망정책을 쓰는데요. 러시아는 유럽에 있는 국가일까요? 아시아에 있는 국가일까요? 아시아. 모스크바는 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죠. 아시아. 유라시아. 예. 이게 러시아가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국 형태가 있었던 게 모스크바 공국인데 이 모스크바 공국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든 게 이제 표트르입니다. 피터라고 하는 피터 대제죠. 저는 역사 시간에 피터 대제로 이반 내제 피터 대제로 배웠는데 러시아어로는 표트르입니다. 표트르. 예, 로마노프 왕조가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표트르고요. 이 사람이 그 후발 산업 국가 러시아를 만들어냈고 이 가장 해군력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를 가장 유럽의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스스로를 유럽적 정체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슬라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러시아는 또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유라시아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정체성을 발견하거든요. 이 러시아를 길게 이제 동서로 뻗어 있는 러시아가 이 두 가지 정체성으로 항상 역사적으로 고민을 해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라시아주의자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의 강대국이다. 유라시아주의자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 신동방 정책은 새로이 동쪽으로 와서 러시아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 신동방 정책입니다. 극동 지역과 시베리아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둥지를 트는 거죠. 유라시아주의에 기반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슬라브주의자들이 가만히 있나요? 슬라브주의자들은 지금 다른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동독이 나토에 가입을 했죠. 나토에. 그리고 그 나머지 동진 착 해서 구소련 제국들이, 유럽 쪽에 붙어있는 제국들이 다, 발트 3국도 다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EU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크라이나, 그루지아가 나토에 가입하는 찰나에 유라시아주의자들이 크림 반도를 먼저 합병을 한 게 우크라이나 사태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주의와 이 슬라브주의자의 대결이 그루지아 사태와, 그러니까 그들은 조지아라고 불러라고 하는데, 조지아 사건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아예 지금 유라시아주의자로서 러시아를 21세기 아시아 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모델이 바로 지역적으로는 그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두 가지 제국이 형성됐습니다. 하나는 로마노프 왕조의 러시아고, 또 하나가 있죠. 로마노프 왕족을 무너뜨린 소련입니다. 소련도 슬라브주의자들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혁명을 꿈꾸고 영국과 런던을 잇는 이 공산주의 글로벌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던 그 공산주의자들 입장이 되면 그들도 슬라브주의자들이죠. 레닌이나 스탈린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푸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가감하게 끊고 그 위대한 역사를 아시아에다 그대로 옮기는 것이 신동방 정책입니다. 그래서 18세기 러시아와 20세기 소련에, 그래서 푸틴에게는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21세기 표트르, 21세기 스탈린이라는 별명이 있죠. 그 푸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그 살아오면서 가장 슬펐던 날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는데 의외로 빨리 즉답을 했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날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아이언맨인데 좀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이상하다. 뭔가 소련이 그렇게 저 사람 가슴 속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탈린이구나 이 사람은,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러시아 제국의 강력한 어떤 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주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러시아 제국을 재건한다는 입장에서 2014년 크림 반도를 합병했을 때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페널티를 주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 스탈린의 시기로 거의 근접했다고 보는 거죠. 그게 2020년까지입니다. 푸틴이 목표로 하는. 일본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현재 보통국가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국가라는 말은 일본의 우파 진영이 쓰는 말입니다. 주로 이제 이 정상국가, 보통국가라고 하는데, 이 일본의 우파적인 신념을 가진 분들은 일본 스스로를 우파나 정상국가나 보통국가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1945년에 2차 대전과 태평양 전쟁에서 진 일본은 국제사회가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헌법 구조에다가 군대 보유 금지를 했고, 그 다음에 국제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안보 문제를 동맹관계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했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우리도 그렇지만은 1945년 평화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아베 씨가 2013년 이후에 이 제동을 건 거는 이 평화헌법 구조를 수정하는 겁니다. 수정해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보수 우파들이 아베 씨와 함께 비보통국가였던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보통국가 모델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인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보통국가의 모델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일본인들은 지금, 특히 우파들은 일본이 가장 위대한 역사를 어디서 보고 있을까요?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예, 메이지입니다. 아베 씨가 총리에 들어오면서 저는 그 목소리 낭낭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 씨 목소리 좀 낭낭하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 재패니스 백이라고 하고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돌아왔다는데 이 일본이 뭐냐면 메이지스 백입니다. 메이지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메이지 세력이라고 하면은 지금 가고시마현하고 야마구치현, 그러니까 애초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가 있지 않습니까? 에도 막부라고 하는 아주 긴 막부지만은 토요토미 히데요시 막부 이후에 임진왜란 때 우리가 있었던, 그러니까 명나라 조선, 그 일본이 그렇게 존재했을 때 중국은 그 가장 위대한 나라를 명나라로 봤던 거고, 찌질한 나라를 이제 조선하고 일본으로 봤는데, 그 일본을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토요토미 막부, 그다음에 도쿠가와 막부가 있습니다. 그 도쿠가와 막부를 내부에서 찢어버리고 메이지 국가를 만드는 게 두 개의 그 세력인데, 하나는 그 조슈번입니다. 조슈번. 그다음에 하나는 그 사스마번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메이지 세력인데,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동맹을 맺죠. 그래서 사초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 동맹, 조슈번은 일본의 우리 조선을 침략하고 그 만주를 침략하고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가게 되는 이 육군 세력들입니다. 육군 세력들이 바로 조슈번 세력들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 세력이 바로 사스마번 세력, 해군 세력입니다. 이 세력들이 주도한 것이 메이지입니다.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덴노죠. 덴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앙집권적 국가를 만드는 것이 메이지입니다. 그 메이지가 그 우파들이 가장 위대한 국가였다고 보고 있죠. 그 조선 병합하고 청일전쟁에서 중국을 이기고,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이기고, 태평양 경제에서 미국과 함께 전쟁을 했고, 미드웨이 해전까지는 한 번도 해군이 진 적이 없는 그 나라를 우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메이지 국가입니다. 이 아베 씨와 그다음에 이 일본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시다 쇼인, 사카모토 료마 같은 사람들은 뭐 메이지 우국지사들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수제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요시다 쇼인의 수제자라고 하는데, 이들이 다 야마구치현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지 세력이라고 할 때 이들이 자민당의 핵심 세력이 되고, 이들이 보통국가를 추진해 2013년부터 추적을 해보면은 명백하게 일본은 지금 메이지로 돌아갔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쯔이와 미쯔비시 같은 굴지의 그 메이지 기업들, 이 기업들이 메이지화되고 있고, 이 뒤면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예, 미국이 그 메이지화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군사대국화를 방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미일동맹 3.0입니다. 그 일본에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일본은 대단합니다. 그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영국이죠. 예, 앵글로색슨의 원형이 영국이고, 앵글로색슨의 후예가 미국인데, 그래서 이 영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 두 개를 발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전기기관, 하나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은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영국, 영국이 미국인데, 그런 나라가 아시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영국이고, 영국이 일본이고, 일본이 미국이, 미국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은 정말 숙명과 똑같은 운명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더 보지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일본은 하나의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 샌프란시스코 체계라고 합니다. 51년에 그들의 운명이 결합이 됐죠. 51년에 예. 죄송합니다. 말씀 좀 빨리 해주셨는데, 예. 어째서 이게 영국의 그 영향하에 영국과 미국과 일본이 같은 안에 맥락에 들어가는지, 영국과 미국 사이는 알겠는데 일본이 어떻게 돼서 거기에? 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미국은 전후 유럽에서 안보 문제를 나토로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는 영국을 가장 정치 경쟁이 중요하게 생각했죠. 근데 아시아에는 나토가 없습니다. 나토가 없어서 개별 동맹으로 그 개별 동맹으로 해결했죠. 미일 동맹, 한미 동맹, 이렇게 미 필리핀 동맹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그 핵심 동맹이 미일 동맹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미 국가 일본은 서로 가치가 같은 나라로 확인을 하고, 향후 동북아 정세에서 모든 질서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북아시아 질서를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합의를 한 것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1세기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 샌프란시스코를 찢은 게 누굽니까? 중국입니다. 그래서 2015년 미국과 일본은 다시 합의를 해서 중국을 완전히 밟아놓는 미일동맹 3.0 시대로 돌아갑니다. 목숨은 내걸고 가자라는 것이 지금 현재 미일동맹의
현주소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독도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의 지식인들과 그다음에 책임 있는 자들은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서 끝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독도 문제를 주인 없는 땅, 그리고 유야무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미일 동맹에서 그 독도 문제는 나중에 미국은 아마 한반도가 통일이 되거나 그다음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난다 하면은 미국은 독도를 일본에 부속된 영토로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 하기 전에 1910년에 식민지를 하기 전에 어떤 걸 했냐면 만주의 간도 있지 않습니까? 간도 지역. 이것을 조선 땅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조선만 지배하면 간도가 일본 땅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체계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정말 잊지 말고 있어야 되는 전후 체계이고 이것이 지금 그 미국과 일본이 다시 중국을 이제 짓밟기 위해서 나타난 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체계. 이 체계 속에 미국은 일본을 중요시한 영국과 뭔가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일본으로 하여금 메이지 시대의 그 웅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일본을 다시 만들어서 중국을 대항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중국을 대항케 하는 미국의 대리인 역할로 만드는 것이 미일동맹 3.0입니다. 그럼 설명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조선을 침략하고 청일전쟁에서 중국을 깨고 러일전쟁에 러시아 함대를 깼던 그 생산했던 군수물자를 생산했던 기업들이 지금 다 복귀가 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주도했던 그 기업들이 다 메이지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메이지스 백, 재패니스 백이 있죠. 그래서 이 일본은 그들 가장 유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역사를 메이지에서 찾고 지금 그것을 이제 현재 21세기에 다시 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죠. 그것을 저는 역사전쟁이라는 특 속에서 보고 있고요. 한국은 가장 위대한 역사가 있겠죠. 우리도. 만주를 넘어서 북경까지 지배했던 고구려가 있고 고조선 발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처럼 그 역사전쟁을 해서는 안 되죠. 한국은 이들과 평화공존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들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책임을 질 수 없는 말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한국은 이 많은 역사전쟁에서 똑같이 역사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한국은 20세기에 그 인류 사회가 획득한 보편적 가치로부터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복지.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경제 발전하다가 독재 체제가 등장하고 독재 체제 무너지면 경제 발전이 날아가 버리는 악순환을 겪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민주화 과정이 경제 발전을 더 가속화시키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같이 획득한 유일한 모델입니다. 이 나라는 20세기 많은 인류가 우리에게 준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돌려줘야 됩니다. 그 가치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똑같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장관님 잠깐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약간 동의하기가 힘든 게 있는데 한반도가 통일이 됐을 때 미일 간의 관계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미국이 일본한테 넘겨준다는 의미이신지 예. 그걸 좀 어떻게 해서 그걸 생각하시는 그 말씀을 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두 번째, 그 생각이 본인 교수님의 생각이신지 전반적으로 어떤 국내에서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는 건지 두 가지 좀.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하자면은 한국의 대학 교수나 많은 지식인들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자체를 모릅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됐던 1951년 상은 6.25 전쟁의 한창이 때였습니다. 그때 특이하게 독도 문제가 나왔을 때 신문들을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를 영유권 없으면 유야무야 했을 때 지금도 많은 지식인 거기에 물어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 아마 미국과 일본이 정신이 없어서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을걸요. 그런데 그 51년 당시로 돌아가면 50년 10월에 이제 중국 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넘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세는 서울을 뺏기고 다시 고차석되기는 하지만은 중공군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교차 상태이지만은 한반도가 언제 적화가 될지 아무런 모르는 상황입니다. 조선인민군하고 중국의 중공군이 만약에 조선을 완전히 점령을 한다면은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대만이 필요한 거죠. 중국 밑에 달려있는 대만 같은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한반도에 달려있는 대만, 독도처럼
예,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지만은 그 대만이 지금 미국에서 얻고 있는 별명은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 딱 밑에서 중국을 딱 째려볼 수 있는 그게 독도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유야무야 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가 적화됐을 때 그 대만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 전초기지가 필요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이해하는 학자들의 주류 판단입니다. 제 판단은 아니고. 그래서 그 독도를 의도적으로 이 유야무야 해놨다라고 보는 결례가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아는 분들의 주류 해석입니다. 제 해석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면은 그 한반도 통일 문제와 북한의 급변 사태 등 미국이 대양 세력 그러니까 대륙 세력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독도 문제가 일본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즉 그 해양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건 태평양에서 온 세력이라면 미국이고 그것을 가장 대륙 세력에 가까이 있는 것이 일본이라면은 독도는 일본에 의해서 관리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독도 문제는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과 일본의 이 지정학 속에서 아마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은 만약에 남한이 주도하거나 네네. 혹은 미국이 의도하는 그런 정부가 한반도 통일에 네네. 대표성을 갖는 국가의 정부가 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북한이나 혹은 중국이 주도하는 네네. 반미적인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에는 독도에 대한 부분을 일본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그 주류 해석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 자체가 아마 그걸 잊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독도 문제를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미일 동맹은 정말 엄청나게 강구하고요. 그 문제에서는 영토 문제에서도 강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주변국들 이야기를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뭐랄까요, 미래지향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고 지금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한국이 가고자 하는 통일 미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미래를 방해하고자 하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이 판단에 따라서 우리를 미래를 방해하고자 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그들을 돌릴 것인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는 나라들의 노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쉬었다 갈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할까요? 그냥 가요. 그냥 가겠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세계 전략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특징이 무력을 통해서 압박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서 무력 압박 외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힘을 통한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통한. 그러니까 이제 무력에 대한 우선성을 두고 있는 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무력 압박 외교라고 말을 하게 된 이유는 4월 6일, 7일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회담하는 과정에서 시리아하고 아프가니스탄이 폭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력을 통해서 이제 압박을 하는 방식으로 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통한 평화를 이들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압도적 군사력이라고 하는데 이 압도적이라는 것이 무지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군사 강국이 있는데 한국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당연히 미국이 세계 1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1위냐면은 세계 2위부터 10위를 다 합해도 미국의 군사력에 못 미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압도적 군사력은 이미 미국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존재의 결과이기도 한데, 미국은 그동안 이 압도적 군사력을 세계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권,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곳에 이 군사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명의하는 미국의 세계 경찰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세계 경찰 배지를 떼버립니다. 미국의 국익이 관여하지 않는 곳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를 내세우면서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이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길을 이제 끊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라고 미국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고립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입장에서 내셔널리즘적인 어떤 미국의 내셔널리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국가주의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는 방식으로 이제 그 국익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의 아주 7년 동안 동맹국가였던 국가들도 예의가 아닙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예, 한국 뭐 다 예의가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한미동맹과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여론 압박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동맹국가인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미국은 그들의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고자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 잘 모르겠지만은 우호적인 결과는 초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님 그게 예. 미국 내에서 일부 사람들은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이게 거기에 아메리카는 White America.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특히 민주 진보 세력들이 소수들 흑인들 게이 뭐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자 했던 거에 저와 병합해서 이제 백인들의 그 선거인단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백인들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들고 나온 말이기 때문에 아메리카라는 것이 국가주의라는 점에서보다는 백인 유권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결국은 연결돼서 애국 국가들에게 압박을 주는 이유는 무역 저기를 하고 자업을 보호하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뭐 저희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그런 그 백인의 어떤 그 아메리카니즘을 표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외교 정책상으로는 그렇게 읽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중국도 또한 시진핑의 한족 경향, 한족 중심의 경향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는 한족의 중심이다 하지만은 중국을 직면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그게 한족이 아니라 중국으로 느끼거든요. 이 미국 아메리카니즘은 백인을 중심으로 아메리카니즘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을 직면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느낍니다. 아주 강력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십시오. 고립주의 설명하셨잖아요. 동북아에서 고립주의가 지금 임플리먼트 되고 있나요? 그 문제도 상당히 좀 식별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처음에 이 고립주의가 나타나면서 필리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난상운동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트럼프가 고립주의라고 했을 때 정말 바보 같은 전략을 쓰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첫 번째 100년 2021년을 막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고립주의라니 철수한다니 베트남을 버리고 필리핀을 버리고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초반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 푸시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립주의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국익에 대한 순수한 그 주장, 아규먼트이고 실행은 오바마를 잇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고립주의라는 것이 아직은 가봐야 알겠다. 그러니까 미스터 언서턴티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입적이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예. 그래서 이 고립주의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미국 중심주의로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에서 있다면 그 앤드루 잭슨 같은 경우죠. 잭슨 대통령처럼 뭐랄까 그 미국의 국익을 순수하게 포장을 해서 그걸 미국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고립주의. 그러니까 그 미국과 세계가 소통하는 방식에서 미국을 개념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적 방식에서 미국을 개념하는 잭슨주의 같은 것들이 이 트럼프에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고립주의라는 것이 미국이 철수를 하겠다는 말보다는 미국적으로 해석하겠다는 말인 것 같아요. 초반에 그렇게 했다가 이제 좀 다쳤던 측면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전략은 이렇습니다. 중국을 에워싸고 아까 미스 콜롬비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태평양을 넘어오는. 그래서 뭘 했냐면 요걸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가들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차이나 반도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있죠. 필리핀 있고 이렇게 해서 남중국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카자흐스탄 뭐 이렇게 해서 이 분홍색이 미국의 동맹국가들이거나 동반자 관계에 있는 나라들인데 중국을 에워싸고 있죠. 미스 콜롬비아가 두 번째 태평양을 건너서 한 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2017년 올해까지 미 해군 60%를 여기다 배치를 할 겁니다. 중국이 바다에서 나올 길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중국이 2010년에 서해 쪽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서해 그 영해 12일, 이지 200해리, 212해리를 중국 내해 개념으로 선포를 했고, 그 다음 12년에 중국 국무원에서 2호도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제주도 기지가 만들어지면 이호도에 군함 3척을 이호도에 파견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죠. 그리고 센카쿠를 들어갔습니다. 그걸 동중국해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의 동중국해 사건인데 이 서해 제주도 이호도를 뚫고 이게 센카쿠 있고 오키나와 146개 섬이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2021년까지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이거 뚫고 나가야 되는데 못 뚫고 나갔습니다. 예, 우리는 2010년에 46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죠. 서해 사건이 발생한 그 시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꿈하고 우리의 꿈, 우리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다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크게 그려봐야 한다는 이유는 중국의 꿈은 아주 무자비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를 배려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10년부터 12년까지 나오는데 실패하죠. 그래서 동중국해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시 남중국해로 들어오는 거죠.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중국몽의 절대절명의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전쟁을 선포하고 이 남중국해 그 난사군도를 이제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여기서 영해 12해를 끊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라카 해협이 있죠. 말라카 해협.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있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큰 바다인 남중국해를 중국이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견해는 이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 말라카 해협의 동쪽을 동양이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었고요. 서쪽을 서양이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동양인은 앵글로색슨이 없어져야 된다니까 결국 2021년까지 미국을 몰아내는 전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학자들은 사라예보의 총소리가 들리기 직전의 시기가 인류가 딱 100년 만에 재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난사군도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난사군도가 얼마나 이 폭풍 정리한지 알 수 없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이 미군기지 3개를 만들어내고 여기 필리핀 5개를 만들어내면서 이 일촉즉발의 지금 위기감이 있습니다. 2021년까지 이 위기는 더 고조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다시 동중국해로 넘어와서 한국의 이호도까지 오게 될 겁니다. 그 사드 배치 문제로 한한령 중국은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괴롭힐 겁니다. 더 괴롭힐 겁니다.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한한령이라고 하는 그 품목들을 아이템들을 더 마련해 놨습니다. 다 기획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중국은 이 모든 나라들에게 미국과 관계가 강화될수록 그들이 어떤 고통을 치르게 될 것인가를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2021년까지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꿈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무자비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2020년까지 공군도 이쪽에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여기서 남중국해에서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갈 데가 이 바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항출해 전략이 필요한 거죠. 항구를 빌려서 바다로 나가는 차항출해 어디가 좋을까요?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의 이제 동쪽 지역이 이제 태평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예, 되고 이런 부분에서 북한은 중국의 핵심력을 괴롭히는 아주 고약하고 못된 국가이지만은 장래의 유용성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 내부의 핵심 그 논쟁 사항이기도 한데, 예. 그 북한이 벌써 항구 2개를 중국에다가 55년, 75년 줬는데, 예. 그런 멍청한 계산이 어디 있어요? 뭐 우리가 보기에는 멍청한 계산 같지만은 북한이 행동하는 시스템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에는 합리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의 합리성이 합리적이지 않겠지만 북한 시스템에서 보면 합리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죠. 2015년 한국의 국회 상임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북한의 굴지의 단광, 금광, 철광 이런 게 다 중국에 넘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북쪽 이 서해, 북한의 동해가 중국의 조건 넘어가 있는지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윤의 30%는 북한 당국에 바칩니다. 그래서 명태를 100마리 잡으면 30마리를 북한 당국에 인도하는 조건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유럽 국가들이 제3세계를 지배할 때 신부님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신부를 먼저 보내고 신부를 박해하면 이제 군함이 들어오죠. 왜 우리 신부들을 죽였느냐 이렇게. 북한의 이제 상선들, 어선들이 중국 어선들이 와서 조업을 하는 과정을 중국의 군함이 감시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해 NLL에서는 중국 군함이 간척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문제를 볼 때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북한은 노동당 39호실의 통치 자금이 적립이 되는 아주 희귀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국가가. 이 주제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북한은 시장 경제가 있습니다.
그 인민들이 굶어 죽으면서 만드는 시장 경제입니다. 당은 원치 않았던 시장 경제. 그래서 북한에는 두 개의 당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노동당과 장마당이 있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조선노동당이 행해화됐잖아요. 행해화되면서 그 대북 제재가 이제 국제 유엔이 이제 2,375억까지 가게 되면 도저히 통치자금을 마련 못합니다. 외화벌이 사업까지 다 끊었거든요. 지금 장성태 파벌이 2013년 출근한 뒤에 석탄도 거의 조선노동당에 수출 잘 못합니다. 그럼 뭘 하느냐면은 북한에 400몇 개의 장마당이 있습니다. 종합시장이 하루에 장세를 걷습니다. 장세 뭐 이렇게 해서 그 수십억이 한 달에 거칩니다. 이것이 39실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좀 경기가 좋아 보이는 착각이 드는 것은 장마당의 그 활발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가족들이 굶어 죽어가면서 그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때는 그걸 주기적으로 탄압을 했죠. 죽이고 그는 그 외화벌이 사업 뭐 몇만 2만 달러 이상이 되면 빼앗아 가버립니다. 경제가 달러라이제이션이 됐잖아요. 북한이 원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엔화, 위안화, 달러가 일정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 경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면은 북한은 그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가 사회주의 적대적인 공간인 시장 경제에 빨대를 꽂아서 운영되고 있는 특이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은 뭐든 하는 관성이 90년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관광, 노동 수출, 그 다음에 광물질 수출 이 세 가지가 노동당의 주요한 그 외화벌이 사업의 핵심이었고 그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제재할 때 그 핵심적인 축적되는 자금이 그걸 타겟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에 지금 들어가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그 통치 자금이 지금 뭐 작년 기준으로 하면 6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올해 더 많이 줄어들 거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선물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정권이 비슷한 거는 뭐냐면 민주주의체제나 독재체제나 비슷한 게 다 국민들이 죽어도 그를 지지하는 핵심 지식 세력만 살아있으면 민주주의 체제든 독재 체제는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착의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는 북한을 현 체제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만 먹이 살릴 수 있으면 움직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든 팔 자신이 있습니다. 그 동해를 팔고 서해를 팔고 그런 거죠. 한경부터 무상 간상은 우리 포항제철 그러니까 포스코가 100년치 쓸 수 있는 철광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광산에 그게 중국에 넘어가 있습니다. 얘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의 동쪽 라인은 중국 쪽에서는 그 얼마 전까지는 남조선 북조선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그 북한 지역에 대한 그 중국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희한한 네티즌들이 있습니다. 북한을 동조선과 서조선으로 나누고 동조선의 유용성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중국이 필요한 게 동조선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태국을 구워 삶아가지고 지금 크라 운하를 지금 뚫고 있습니다. 이 크라를 뚫게 되면은 이 말라카이어가 함께 이 남중국에 좀 더 복잡한 산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보시면은 4월 26일 날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북한 핵을 없애기 위해서 북한을 어쨌든 압박해서 테이블을 끌고 들이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군사적 옵션, 군사공격도 포함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백악관이 5월달에 이제 대북 정책 기준 4가지를 명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그 핵 보유의 기술적 수준을 완성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핵 보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 제재 압박을 지속한다는 것. 그다음에 북한 정권을 외부에서 폭격을 해서 교체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번째는 군사가 아니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에서 한국 정부와 이제 거의 비슷한 그 부분을 갖고 2월 30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위대한 동맹 관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입장이 되고 있는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겠지만은 우리는 대화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합의를 했고, 그다음 지금까지는 우리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북한의 이 비핵화 의지가 없으면 대화를 안 하겠다는 미국의 그 대북 정책하고 공조를 이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지금 수준에서 핵을 동결시키면 바로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을 동결할 때 대화를 시작하고 해체까지 대화를 지속하는 2단계론을 이제 미국에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하겠지만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를 하겠지만은
항상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도 같이 하겠다는 입장에 병행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한미 동맹에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뉴스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한미 정상회 공동 성명의 6가지 문제를 보시면 아마 이 문제가 보편적 틀에서 제가 근래에 예. 지난주 준비해서 뉴욕 타임스에서 읽은 기사인데요. 중국에서 어떤 학자가 예. 홍콩, 샹하이에서 학자가 글을 썼대요. 근데 중국은 디ктato리얼 가버넌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뭐 글도 써서 내고 그러지 못하는데 이 학자가 쓴 글은 그냥 발행하게 한대요. 예. 그게 뭐라 그러면 이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 김정은하고 손 잡은 건 바보다. 사실 중국은 남한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 장래성이 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마 중국 제가 이야기할 때 그게 나올 겁니다. 그 사건은 지금 현재 중국 내부에서는 그 북한에 대해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논의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 자칭거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논쟁이 지금 붙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연원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택동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그 시진핑을 이야기할 때 왜 모택동 권력을 가져야만 시진핑이 2023년까지 안정적인 권력으로 살아남는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데 시진핑이 권력에 처음 들어온 주석직이지만 2013년 3월입니다. 그때 그 선생님들께서 들으시면 충격적으로 느끼실 텐데 그때 북한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3월에 주석직했지만 2013년 2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든요. 그때 중국은 어떤 걸 가지고 있었냐면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으로 변했는데 북한 죽었다 깨나도 중국의 DNA가 바뀐 줄 몰랐습니다. 그때 북한을 포기하자라는 이야기와 한국과 같이 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하이 쪽에 있는 그 장점인 그러니까 천안문 사태를 무력 진압한 파벌이 상하이 방입니다. 장점인 파벌. 그들은 북한과의 혈맹관계, 당대당 관계를 지금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파벌이죠. 그래서 그들은 북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함께 북한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애들은 미국의 간첩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벌이 정말 파벌 간에 굉장히 대립이 심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인 것 같은데 그 대목이 중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이야기할 때 좀 더 보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아예 지금 말씀드릴까요? 2013년에 사실 2012년에 중국이 세계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 미국발 모기지론 위기가 있고 난 뒤에 그 세계 대공황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들 판단하기에 미국이 이제 셰일 리보루션으로 셰일가스 혁명이 있고 난 뒤에 미국 경제가 이전 100년보다 더 탄탄해진 것 같습니다. 제조업 기반을 성공시켰고 그래서 2012년 말에 시진핑이 2012년 12월에 이제 미국이 가진 헤게모니를 중국이 갖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미스 콜롬비아 태평양을 건너가 중국을 작살내라는 것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근데 중국이 그때 판단을 잘못했는데 미국이 그렇게 강력한 국가였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MD 문제와 사드 배치 문제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비로소 반시진 파벌이 다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간에는 2012년과 13년에 그 사건이 있었던 거죠. 시진핑 주석이 2013 3월에 주석직에 취임하기 전 한 달 전에 이제 중국이 강대국으로 바뀌었던 미국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정도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주의라는 정체성을 버리게 되거든요. 완전히 버리게 되면서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했죠. 북한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날려버리고 싶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과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로 결합되어 있는 이 지도부에 대해서 손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배짱이 맞는 그룹이거나 핵의 야욕이 없는 정권으로 바꾸는 것도 옵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3년 3월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김정은의 그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김정은의 권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권력은 수령이 아니라 조선노동당 조직 지도부에 있습니다.
그 김일성 시기에는 김일성이자 김영주인 김일성 김영주가 당 조직 지도부 부장을 하고 있었죠. 수령이 직접 권력을 가지고 있어. 김정일 권력 때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이자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부장의 김정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백두혈통인 당 조직지도부장을 겸하고 있어야 북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선생님들께서는 김정은이 2010년에 공식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당 조직지도부 부장을 하고 있다는 말은 못 들었을 겁니다.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장을 하고 있고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을 하고 있지만은 당 조직지도부 부장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누군가가 조직부장일 수가 있고 그게 공석이라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누군가 권력을 행사할 텐데 그게 안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은 김정은의 권력은 완전한 권력이 아닐 거라고 믿게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조직지도부를 사실 초반에 날려버린 게 장성택입니다. 장성택은 조직지도부와 경쟁하면서 그가 직함을 가지고 있는 당행정부장을 가지고 조직지도부를 깨버렸죠. 그래서 이재강이 2010년에 교통사고로 죽지만은 그때 이후로 외화벌이 사업을 장성택이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으로서는 절호의 기회를 가져온 거죠. 2013년쯤이 되면은 장성택을 중심으로 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아닌 김일성, 김정일, 김정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다 같이 백두혈통이니까.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은 김정남, 장성택 그룹은 중국의 우회적인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핵보다는 친중적인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행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국 자꾸 제가 2014년 이야기를 하는 것은 2013년에 중국이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상하이파들이 그 사실을 북한 쪽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장성택의 죽음은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김정남에게 빨리 피신하라고 하고 결국 올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2013년에 그 북한 쪽에 알려준 애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반시징팝을 용서하지 않았고 그 사건이 저윤캉 보시라이 사건입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남아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바로 한국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는 시진핑의 2013년 3월의 패러다임에 문제가 생긴 바로 사드 배치 사건입니다. 사드 배치 사건 이후에 한국이 단핵 국면으로 들어서자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고 이것이 시진핑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한한령을 작동을 시키고 있고 이것의 완전한 싸움은 다음 달 19자 당대를 중심으로 해서 누군가의 그 결말이 나겠죠. 이 과정 속에서는 2013년에 북한의 운명, 한국의 운명, 북중관계, 한중관계 모든 것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는 사드 배치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한미 간의 관계도 그런 부분 부침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2013년에 시진핑이 친한 정책을 표방하고 북한을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반시파벌이 권력 도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 친한 정책을 표방할 때 미국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것도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정적인 게 2015년 9월에 그 중국 전성절 행사에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하거든요. 참가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필리핀 두테르테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태국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한국이 넘어갔다는 소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의 전략에 말려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제 그 신뢰관계가 부족하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그 신뢰관계에 대해 의혹이 더 많았다는 그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동맹이라는 이 한미 동맹 이야기는 그 립서비스는 아니겠지만은 한미 간의 이 역사를 대변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내부에서는 좀 불신이 크지 않느냐라는 평가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공동성명 주요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는 이제 코리아 패싱을 하지 않고 한국을 주도적인 역할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접근하는 2013년의 패러다임은 지금은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듯이 사드 배치 문제를 중국의 방식대로 해결해 준다 하더라도 한중 관계는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올해 1월 달에 한국과 중국이 장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지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전으로 한중 관계를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새롭게 한중 관계를 어떻게 가야 할지 한국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운전대론에 대해서는 그 리딩 롤과 어리딩 롤과 더 리딩 롤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 빅터 차가 주한미 대선 오기 전에 직무 대리가 이제 그 모든 현안에 대해서 한국이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다. 현안에 따라서 한국이 운전대를 잡는다라는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났지만은 어리딩 롤에도 마찬가지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은 한미동맹에 금이 갈 정도의 지금 문제 제기는 없다. 이 이상의 논의는 가짜 뉴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8분 남았는데요. 갈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중국이 79년 기획개방을 하고 난 뒤에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89년 천안문 사태 나고 그다음에 그 천안문 사태 때는 그 장쩌민 그룹이 상하이 당비서를 하고 있었잖아요. 장쩌민이 상하이 당비서가 있었고 뭐 등소평이 두 사람의 견해를 구했는데 이 상하이에 있는 당 쪽에서 그 무력 진압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후진타오 쪽에서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한 문제에서는 동유럽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인민해방군을 국민의 군대라고 절대 불러서는 안 된다는 등소평의 입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장쩌민의 입장에 따라서 일단 현상은 제거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장쩌민 편을 들어주고 향후 10년은 천안문 사태를 해결하는데 장쩌민을 투입하고 이 장쩌민을 영원히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은 후진타오에 맡겨야 된다는 10년이 있고 이 시진핑이 포스트 후진타오 체제, 포스트 89년 체제라고 하거든요. 포스트 체제는 천안문 이후 세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천안문 사태로 중국은 어마어마한 국제 제재를 받습니다. 비인권 국가로 낙인 찍혀서 어마어마한 제재를 받고 있다가 일본 덕분에 93년에 그 풀어집니다. 일본의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서 비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벗게 되죠. 그러니까 2년 3년이 되면은 등소평이 이제 전국을 순례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기획개방을 선언한 그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남순강합니다. 남쪽 지역을 순례하면서 국민들에게 기획개방을 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93년까지 이제 마치게 되고 그때부터 정말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97, 98년에 아시아 국가들이 IMF 구제금융위기로 딱 들어가니까 모든 시장이 중국으로 쏠리게 됐죠. 중국은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강대국이 됐고 미국발 경제위기 때 세계 강대국 구매력 기준으로는 IMF가 2012년에 미국을 능가했다라고 보도를 한 것이 2012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2012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때 중국은 세계 규칙을 중국이 만들겠다라고 2012년에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 맥이 좀 닿죠. 그리고 중국이 세계 규칙을 만들겠다고 딱 하니까 미국이 이제 미스 콜롬비아를 딱 보낸 게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이 피벗 투 에시아라고 하는 그 아시아 중심축 이동이 시작되고 그게 MD가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사드가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시징파벌이 시진핑의 실책이다 이렇게 해서 정책 판단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그 견해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그 주도권 동북아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께서도 세계 4대 문명 인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황하 문명을 다 배우셨겠지만은 2005년에 중국은 황하 문명 세계 4대 문명부터 앞선 문명을 발표했습니다. 요하 문명입니다. 이건 사실 그 내몽골 홍산에 있는 홍산 문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이게 고조선, 발해, 고구려 지역에 있는 문명입니다. 이거는 정말 억울하게 짝이 없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는 오늘의 중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놓고 중국은 역사를 이제 완전히 바꿉니다. 그러니까 중화주의적 방식으로 중국의 민족주의를 만들어내고 56개의 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시급합니다. 티베트, 뭐 신장 위구르 문제 이거는 강대국 중국으로서는 쪼개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역사를 하나로 통과하는 부분이니까 중국은 이 공정사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명 하나를 굉장히 호모사피엔스 초기로 쫙 들어가면은 뭐 100가지 민족이든 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각으로 가면은 그걸 이제 황하 문명이 최고의 4대 문명이기 때문에 그를 가려고 했는데 또 하나의 문명이 발견된 게 요하 문명입니다. 아무튼 이 내몽골 홍산에 가시면은 어마어마한 문명의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의 문명입니다. 예. 그리고 동북 공정 만주, 신장 위구르, 서북 공정, 티베트 지역 서남 공정을 2008년까지 완수하게 됩니다. 지금 그쪽에 가보시면은 많은 부분 그 조선족들도 그렇지만은
중국 국민, 강대국 중국 국민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변자치주의를 떠나서 인접 대도시로 가서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로서는 공정사업의 결과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완성이 된다고 그러고 그럼 명나라 청나라식의 중국이 가지고 있던 땅을 차려가는 외국 공정, 일본 공정을 시작하죠. 센카쿠, 다오이 따오죠. 중국어로 이 청일전쟁에서 져서 빼앗긴 겁니다. 류쿠라는 나라를 아시죠?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1879년에 이제 오키나와를 점령을 하고 서해 아까 말했듯이 2010년 이어도 2012년에 중국 국무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주도 기지가 만들어지면은 결정이 되면은 이어도를 점령한다는 거죠. 러시아 공정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 남시베리아 161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예. 베트남 공정은 2011년 6월에 이제 난사군도 베트남 소규치 수트를 폭격을 하죠. 중국이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전쟁 선포하고 오늘날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은 미국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베트남 미군 기지 3개를 베트남에 올해 들이게 되고 필리핀도 5개를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꿈에 대항해서 그들의 꿈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이 꿈을 미국이 지지를 해줌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수준에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국의 세계 전략은 1대1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몽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이 명나라 때 실크로드 잘 아실 겁니다. 실크로드 이것을 다시 재현하고 바다 쪽에서 실크로드를 재현하는 겁니다. 이 바다 쪽으로는 이 정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나라 영락제가 정화라는 사람은 제독에 임명하고 선단을 꾸리게 해서 7차 원정에 나서게 합니다. 7차 원정에 나서게 해서 지금 유럽 애들은 반대를 하지만은 이탈리아 지중해까지 완전히 중국이 장악을 합니다. 최근에 이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이 정화의 원정에 대한 사실 확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고등학교 때까지 대항해 시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로 가는 항로가 발견되면서 지구 모든 항로가 발견이 됐다 해서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데 그게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15세기 말로 저희들은 배웠는데요. 이 중국이 명나라를 증거를 대고 그다음 정화의 선단을 기록을 대면서 대항해 시대가 15세기 말이 아니라 15세기 초로 당겨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5세기 초의 대항해 시대가 명나라,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이제 중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근거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근거들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은 약간의 주류 흐름은 아닌데 중국 내부의 일부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중국이 먼저 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1492년이죠. 근데 1421년 정화의 선단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 중국 내부의 중화주의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에서도 아베 씨가 2013년 총리가 되면서 사카모토 로마하고 요시다 쇼인 특히 사카모토 로마를 주인공으로 한 40부작 대하 드라마를 전역에 방영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인 거거든요. 역사 전쟁은 다른 나라에 대한 역사 전쟁도 하지만은 자기들 대내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 전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앙상블이 돼서 하나의 중국몽을 일으키고 있죠. 여기에 1대1로에 들어가는 모든 나라들이 믿기지 않겠지만 IB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러 우리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뭘 제일 먼저 했는지 아십니까? 지도를 가지고 와서 이걸 꺼내놓고 청와대에 쫙 펼쳐두고 정상회담 직전에 이걸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몽의 핵심은 이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현 중화민족의 이더붕을 달성하는 중국몽이고 미국이 압도적 군사력을 통해서 미국적 질서를 만든다면 중국도 강국몽, 강력한 군사의 꿈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끝까지 버티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게 마지막 PPT가 될 것 같은데 뒤에 있지만 나중에 또 오시면 또 제가 준비를 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PPT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3부 1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3가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3가지. 한반도 전쟁 나는 거요. 북한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 북한의 현재 정권이 붕괴돼 버리는 것, 이 3가지는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3부로 이야기를 하고 3불 정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1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 1무입니다. 바로 핵이죠. 핵무기가 한반도에 없어야 되는데 중국은 북한의 핵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핵이 없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희한하게 3부 1무가 아니라 1무 3부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을 국가 1차적 과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2013년 핵실험 이후로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의 욕망이 아니라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지금 우선순위로 북한의 핵을 없애는 부분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정체성이 중국은 그 1949년 모택동과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 중화제국, 명나라와 청나라를 잇는 그 중화제국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주의를 만들었는데 그 사회주의 정권이 진화를 하고 진화를 거듭해서 다시 명나라로 회귀하는, 그래서 지금 연세통 칭화대학의 연세통 박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신흥 강대국 파벌 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중국이 정체성이 사회주의라기보다는 강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방식으로 국가 이익을 재정립하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과감한 칠항 정책을 포방하게 된, 한국을 파트너로 삼아서 가겠다라고 2014년에 결정하고 북한 포기론을 하고 한국이 자산이다. 그래서 한중 동맹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3년에. 그래서 중국 국방부가 한국 국방부에 이제 한중 군사 동맹 이야기를 하게 될 정도니까 그 반시중 파벌이 얼마나 도전을 했겠습니까? 북한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같이 갈 거라고 했지만은 이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동맹의 물리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드의 정치적 표현이 한미 동맹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사드가 한미 동맹의 물리적 표현이면서 정치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미국 쪽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저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중국의 안보 역량의 일부로 간주하는 게 아니냐,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또 미국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과 중국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해서 좀 테이블에 앉도록 만드는 문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앞에다가 북한이 혈맹강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시진핑은 결례를 한 거지만은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난사곤도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이미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6.25 전쟁 때 중국이 도와줘서 한미 원조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를 또 서슴지 않고 해서 한국을 자꾸 불편하게 만들고 있고요. 하지만 북한을 도와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은 이제 그 북한의 그 리용호 외교부 상입니다. 외무상인데 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아련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국이 좀 더 사드 배치 문제 한국을 좀 미워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미 북한의 핵 보유 비전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을 아련하게 보지만은 중국은 북한의 등을 돌리고 있는, 이게 지금 북중 관계에 딱 현실인 것 같아서 사진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준비한 PPT 또 있지만은 시간 관계에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혹시 문제적이나 질문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많이 피곤하셨죠? 예, 그럼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